네, 여야가 총선을 36일 앞두고 막바지 지역구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과 일부 추가 공모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구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대진표가 거의 완성 직전입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500명 넘게 몰린 미래한국당 경우에는 오늘부터 순번을 정하는 심사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전당원 투표를 포함한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화호장룡은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당원 투표 여부를 포함해서 비례정당 참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민주당 강훈식 수석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무거우니까 근데 의총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의원들의 총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뭐 말대로 다 반대하거나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원래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게 아마 모레쯤에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 말지까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전당원 투표를 붙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한테 의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원 투표로 바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일단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이제 안 붙여도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서로 간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지역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이미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반대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당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게 선거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맥없이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끝나고 판단. 얘기하면 뭐하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쪽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게 일단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를 얘기할 때 흔히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치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분산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분산시키는 과정이다 지금. 예, 선거라고 하는 절차가 결국은 책임을 분산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원들한테 책임을 분산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저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의원총회는 일종의 절차상으로 하나 더 마련한 장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박용진 의원이나 네.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 맞습니다.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른,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그다음에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네. 특히 아마 수도권에 뛰는 지금 의원들이나 후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쓰레기 정당이다, 꼼수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총리 그만두고 와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상황인데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뭐 잠시 비난은 받지만 책임은 영원히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뱉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걷어들일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대 논리나 이것에 대한 책임성들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까지 가능하면 결국은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람에 대한 그럼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선거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실 이런 꼼수가 나올 것인가 누구나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가 터졌고 많은 의원들이 또 이거 검찰 고발을 당했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실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을 벌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10일 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통과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거를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회의 계속해 볼 텐데요. 미래통합당이 공격하는 부분도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비난했나.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중이냐 이거죠.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방위다라고 억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납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명분 다 떠나서요. 현실적으로 비례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면 얼마나 이익을 보는가 이거 한번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 혹시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의석수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영남 의석수가 65석이잖아요. 그때 새누리당이 49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남 의석이 제일 많잖아요. 서울수도권을 빼고 그렇죠. 난 다음에 네. 영남 의석 빼면 나머지 전체 다 합치면 영남 의석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지역을 다 합쳤을 때 20석 얻었습니다. 그러면 69석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거의 완전히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의석을 얻었어요. 122석 중에서 35석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10석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비례로 17석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122석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진박공천이다, 뭐 옥새파동이다 다 겪고 난 다음에 얻은 의석이 122석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거 구도가 그거보다 불리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현재 미래통합당 상황으로 볼 때는.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은 만약에 비례의석 10석을 손해보고 들어간다고 치죠. 네. 그러면 123석을 얻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 석 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은 10석을 빼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3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최악의 선거를 치렀을 때 비례를 10석을 더 안 얹고도 지금 122석을 얻은 거예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준연동형 의석까지 가져가서 한 뭐 20석 이상을 얻게 된다고 가정해요. 예,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만약에 10석 정도 더 얻게 된다고 하면 130석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4+1 협의체에서 이렇게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취지는 양당제 구도를 타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간의 동서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로잡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지역주의를 계속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현상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자매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더 기울어지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지역구에서 선전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 서울 수도권 122석 중에서 82석을 얻었거든요. 네. 여기서 더 얼마나 많이 얻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거의 볼 때 맥시멈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안 만들고는 이번 선거에서 일당이 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지율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네. 여당의 그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네네.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 여당은 137석을 얻고요. 야당은 지금 비례 145. 합한 거죠? 네, 합한 겁니다. 야당은 145에서 147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야당은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얘기하시는 미래통합당이죠. 거죠? 미래한국당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마 제가 봐도 이 정도 계산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선거와는 달리 이번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어떤 정당의 네. 제3정당의 어떤 이 가능성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네. 사실은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150석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진화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합니다만은 국회의장을 네. 일단 지금 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야당이 가게 되면 정말 작년에도 보셨지만 이 패스트트랙 상황 속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어떤 국회의장이 주도권을 완전히 하기 시작하면 뺏긴다라고 못하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 문제. 배분 문제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악몽 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아무리 선전한다 하더라도 합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저는 그러면 아예 이러면 무슨 뭐 비례연합정당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사실은 지금의 미래통합당 같이 그냥 위성정당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슨 민주당이 뭐 따로.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정당 다 연합해서 뭐 명분 만들고 하지만 네. 오히려 이게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표심으로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선택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을 선택을 하고 미래한국당을 선택을 하면 누가 봐도 이 자매정당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민주당을 선택하고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당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표에 어떤 선택이 한다면 아예 그냥 만드는 게 낫다. 굳이 무슨 뭐 밖에 있는 세력 연합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괜히 명분 만들지 말고. 이왕 명분은 그렇지. 이왕 있는다면 명분 없습니다. 지금 아예 이미 명분 없고 무슨 거기에다 연합정당을 만들면 다르고 안 만들면 다르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솔직하게 나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명분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선거제 바꿀 때 패스트트랙에서 올릴 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시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서 우리 상생협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다른 대기업 하나가 통합당이란 대기업이 나는 그때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시장 막 잠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네. 이럴 때 원래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갈래?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다 무시하고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시장 다 먹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대응하겠다고 해서 통합당이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선거연합정당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명분상으로 그걸 포기해버릴 경우에는 네. 선거제를 바꾼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합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그럼 결국은 보수 진영이나 통합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 집권 여당으로서 범진보 세력이라도 그나마 우리가 다 가지고 가진 못하더라도 나눠서라도 그거를 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명분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독자적으로 위성정 하나 만드는 게 더 솔직하고 낫지 않느냐라는 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비례정당 외부에 만들었을 때 이 연합정당입니다. 이름은요. 지금 민생당도 참여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참여 안 한다고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독자의 위성정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네. 지금 정의당 없이도 비례정당만 17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그 희망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좀 자의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기준이 어딘지가 지지층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요. 비례를 정의당 쪽으로 찍는 지지층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정의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범진보 지지층 중에서 네. 지역구는 교차 투표라고 하죠.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리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층이 그런 저는 꽤 민주당 된다고 지지자들이 보거든요. 많았죠, 예. 사실은요. 아무리 안 돼도 뭐 10%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안 돼도 한 7, 8% 가까이까지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떨어져 나갈 경우에 정의당이 7석밖에 못 가질까? 그거보다 저는 더 가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제가 최근에 지도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의당은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진보 정당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정의당이라는
정당, 진보 정당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선거 연합 정당이 정의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남는 거예요. 선거 연합 정당에 가서 정체성 연합 정당으로 같은 게 의석을 문제가 받으면 정의당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어디 가는 거냐. 이런 고민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민생당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민성당은 충분히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도 내에서 보면 그럼 민생당이나 아니면 녹색당, 미래당이나 범진보 진영이 뭉쳤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 참여 안 하는데 민주당이 들어갔을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지역 선거에서 연대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또 지역구 의원들의 후보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구에 한 60여 곳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싸워야 되고 네. 또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참 애초에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4+1이라는 이 어떤 참 이 모임 자체가 사실 이 법안을 자기들 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차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결국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뛸 선수들이 다 동의하는 룰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상대방을 빼놓고 이 룰을 만들어 보니까 이거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유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유리 안 하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 다른 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여러 가지 명분 진보 세력 연합 이런 여러 가지 좀 이 명분 따지 말고 아예 그럼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 책임지겠다. 그러면 책임질 테니까 국민들께서 그럼 이런 비례정당 그거 해달라. 그럼 우리 국정 운영 지금 책임지고 나가겠다.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에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명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는 얘기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얘기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공천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서는 지금 울산이 지금 눈에 띕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거쳐서 울산 중구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송병기 전 부시장 이 두 분이 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한 분은 탈락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의미를 이렇게 너무 과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정치를 시작했고요. 열린우리당,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계속 해왔고 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의 지역구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 시장하고의 어떤 그 경쟁 관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지역에서는 훨씬 더 기반이 좋은데 왜 그러면 그 지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송철호 시장이 왜 단수 공천됐느냐. 여기 의문에서부터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도다,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후보 같으면 경선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울산에 물론 지역 기반은 충분히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선거 개입 문제로 단순히 그것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금 언론에서는 2018년 6월에 오사카 총영사를 먼저 청와대 쪽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나 최고위원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그 86그룹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네. 그렇게 공소장에도 나오는데요. 나 끝나고 나면 오사카 총영사 가면 어떨까? 본인이? 이런 얘기가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예, 본인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그걸 자꾸 거꾸로 얘기하면서 청와대가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송병기 전 부시장이 중간에 첩보를 전달하고 했던 그 역할이나 비중이라고 의혹의 대상이 됐던 거하고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평갑에서 인천 부평갑에서 홍명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오재세 의원이 컷오프된 청주 서원 이장섭 전 충북 정무부지사가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당의 징계를 지금 지난번 책낸 것 때문에 사실 징계를 이제 받아서 본인이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다시 당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천을 확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당에 좀 배를 해준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배려라면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이제 얘기인가요? 이런 정도면 네. 원래 컷오프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징계를 이렇게 당권 정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에 올라갔다는 걸 물론 뭐 본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당에서 내면 확실히 당선되는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본선이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후보로서는 뭐 당에서 좀 내보내줬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인천이나 이쪽 지금 같은 경우는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본인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조금의 공천 갈등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군요. 민주당도 이제 중진들이 많이 이제 공천 탈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몇 번 특히 이제 오재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무소속 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다른 그 지역 선거를 보면 이 공천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당선되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 과정이라는 게 이게 보면 신인 가산점이라든지 뭐 등등 여성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뭐 청와대 출신들이 뭐 썩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 탈락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약진한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